예, 오늘 11월 15일 9시 반서부터 시작되는 기조 강연의 오늘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행사 개회식 사회를 맡아주셨던 김종해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3년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 둘째 날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특별 기조 강연 세 분의 이 강연을 듣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강연에 앞서서 잠깐 축사를 한 분 모셔서 청해 듣겠습니다. 레띵한 선생님, 작년에 주빈국의 대표를 맡으셨던 분입니다. 하노이 폴리텍 대학교 한국어 한국문화학과의 수석 고문이시고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인 김용재 사단 법인 국제밴 한국 본부 이사장님, 존경하는 제9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국제밴 한국 본부 회원과 작가 여러분, 존경하는 강기정 광주 광역시 시장님과 정부 관계 여러분, 참석해 주신貴賓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온 한국 문학 번역가인 레땅환입니다. 이번 제9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문학 행사인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대회에 참가하고 계시는 한국과 외국,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저명한 한국 문학과 작가들은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9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통해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되고, 아울러 한국은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한글 문학 작가과의 한글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은 모색하는 기획은 마련해서 이번 대회가 커다란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제 한글이라는 글자는 한국에서만 사용한 언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뛰어난 문자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경우를 보면 지난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베트남 수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어,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에 초등 교육 과정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은 제1 외국어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과 한국 문학 교류도 한글 문학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한자를 사용해왔고, 고전 문학 또는 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학은 보면 베트남에서 라틴 글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베트남 문학 교류에서는 한글과 라틴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과 이미지 덕분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55개의 대학교에 한국어과 한국문화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백 개의 한국어 센터와 한국어 전문학원,
그리고 18개의 세종학당이 선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한국이라는 문자 세계적인 주요가 꼭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주요인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 사업이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국의 문학 교류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회에 연속적으로 참석한 만큼 저는 한국과 베트남 문학 협력 발전은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베트남과 한국 문학 교류 발전에 많은 기관, 즉 한국문학번역원, 한국학연구원, 대산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각 문학협회, 한국의제님회 등 여러 가지 그 기관으로 기여를 많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교류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재 사단법인 국제밴 한국본부 이사장님, 양왕용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님, 베트남에서 잔안러진 시인이며 신문자 기자인 장건섭 미래인보 편집국장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 개최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한글 문학 세계화와 발전에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마지막에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대표과 여러 귀빈들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강원 기원하며 제9회 세계 한글 문학 작가 대회 성과가 영원히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더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문학은 사랑하는 레이더환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렛당환 수석고문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대회에 참가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이제 기조강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모실 분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최초의 이 빌리언셀러 작가이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시기도 하고 지난해까지 세계 한글 작가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애써주셨던 김홍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문학은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바꾸는 행위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제가 교황성하께서 특별 초청을 해서 로마 교황청 다녀왔는데 교황께서 작년에 한국인들을 보고 첫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한국인을 비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임을 교황께서 작년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술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제 나이에는 한 번 죽고 두 번째도 지금 노인네로 살아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정년 없는 인생을 산다는 자부심을 꼭 갖고 아름다운 글을 이 땅에 남겨주셔야만 합니다. 물은 맛이 없고 공기는 향기가 없습니다. 만약 물이 맛있고 공기가 향기가 있다면 평생 못 마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향기롭고 멋지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향기나게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느 시대나 예술이라는 걸 선인들이, 현인들이 밝혔습니다. 예술은 기계, 학술, 특별한 재료, 기교 또는 어떤 양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지칭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유계라고 그래서 예절, 음악, 궁술, 마술, 글쓰기, 산수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 산수를 셈법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조율과 화합을 뜻했습니다. 군자다움은 곧 선비정신이고 선비는 문사를 현대에 와서는 뜻합니다. 이 문사는 문인, 학자, 유생, 제자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선비주의가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신이 곧 선비주의다. 이런 주장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는요. 중력 때문에 사람은 지금 땅을 딛고 살지만은 마음은 모두 둥둥 떠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가 산업 개발과 과학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날 집에 모르고 휴대폰을 놓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 중간에 휴대폰이 없어 들고 오지 않은 걸 알고 운전하는 친구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제 그 구두 두는 곳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집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켜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사이에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산에 갈 때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너 두고 나간다. 그리고 산에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그 분노, 화, 짜증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문이라는 시호는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 문이라는 시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느 누구나 문인이기 때문에 이미 문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고 가르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인문학은 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살다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학은 모방 성장을 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는 창의적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 빈곤국가, 가난하고 전쟁,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더구나 남북이 갈라져서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인데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기적을 일궜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신적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적 선진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자리에 우리가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매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정신적 선진국으로 가는 중간 계기를 이런 모임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옛날부터 선비는, 문사는 재질만 갖춘 것이 아니고 너그러움, 여유, 재치, 그 다음에 남을 즐겁게 하는 언사를 포함해야만 진정한 문사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보면은 제가 태양운수 주식회사라고 그랬는데요. 한 정당의 대표를 했던 분을 몇 년 만에 만났더니 제가 요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법조인 출신인데 저는 태양운수 주식회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후배들하고 좀 신나게 재밌게 살지, 운수 주식회사 하면 복잡한데 그걸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동쪽에 있대요. 그걸 종일 서쪽으로 옮겨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또 이놈이 동쪽에 와 있대요. 그래서 또 서쪽으로 옮겨놓고 또 이튿날 또 서쪽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요. 오래전에 그 한국 그 불교 현대 불교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불교 문학 회장께서 승려세요. 이제 경상도 어느 산골에 가셔서 그 암자에 제가 한번 갔는데 그때 저를 안내했던 그 지역의 관광과장하고 그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집을 이렇게 산속에서 나무를 비워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공무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스님,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집을 지으면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전공이 불법이야. 이게 선비답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그 삼성출판사 회장이시죠. 이분이요, 지난 동짓날 저한테 귤을 한 상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우야, 옛날 제주 목사는 동짓날 상감마마에게 귤을 한 상자 진상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대가 상감마마요, 내가 제주 목사로 보낸 거니까 진상을 했으니 맛있게 드시오. 사람 환장하겠더만요. 이게 바로 문사의 공덕입니다. 자, 그 인생은 활쏘기와 같습니다. 그 탁구나 골프 선수 등 그 주니어 선수들 우리나라에 수만 명씩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이 선수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연습을 합니다. 특히 그 골프 선수들은요, 8시간씩 연습할 때 입에 마우스 피스를 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빨이 다 나갑니다. 그 정도로 지독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명 선수가 한 100여 명, 세계적 선수가 한 10여 명씩 됩니다. 방탄소년단도 10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 스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태 내가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10년을 지금부터 또 노력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인생은 활쏘기 같습니다. 10년간 활쏘기를 해서 명중을 시키려고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활을 먼저 쏘고 화살 꽂힌 자리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화살 꽂힌 자리에 관역을 그리면 됩니다. 예. 되게요. 그 강수량 1000mm 이하는 밀농사를 짓고 1000mm 이상은 논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한국은 산악국가, 정착국가,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여름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질 때는 품앗이 하지 않으면은 농사를 폐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DNA 속에는 품앗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반열에 그 짧은 시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빨리 올라가는 그 품앗이 정신, 두레 정신을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쉽게 만들어줬느냐? 바로 이것이 선비 정신이자 문학 정신이자 예술 정신이자 선비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지를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네 번째 주제는요,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꿰맨 자국 투성입니다. 이 꿰맨 자국 투성인 이 자국을 무엇이 없앨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꿰맨 자국 지우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제 방에는요, 글을 쓸 때마다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써붙여 놨느냐면 붓글씨로요, 이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걸 써붙여 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미운 사람이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다 죽고 없을까요? 지금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남을 미워하면 내 몸속에 내가 암세포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미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면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으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왜 노예로 사느냐? 이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용서인데, 이 용서를 가장 빨리 풀어헤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문학적 소양입니다. 그 슬픔, 절망, 고난, 시련은 곧 신화와 역사가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발명품이죠. 고통과 결핍이 걸작, 명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만들 때 거저 만든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이것이 모두 합치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 로마의 유적과 그리스의 신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그것이 문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고난과 시련이 인류를 지구의 주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한국에는요,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귀신, 도깨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달걀 귀신을 포함해서. 근데 그 많던 귀신, 도깨비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천정을 한번 쳐다보시죠. 저 전등 불빛이 대한민국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귀신, 도깨비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그 귀신과 도깨비는 창의성, 지혜, 집념, 자존심을 상징하고 가치 창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5만 원권과 5천 원권의 초상화 기억하시죠? 그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그 이종상 화백께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분은요, 며칠 후에 12월 1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는 영정을 그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한 7, 8년 전쯤 됩니다. 해남에 가면 노구당에 고산 윤선도 선생의 영정을 마지막으로 그렸습니다. 후손들이 찾아와서 애원에도 거절하다가 너무나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느냐, 이런 약속을 받고 해남에 내려가서 무덤 3개를 파헤쳤습니다. 왜 파헤쳤느냐? 고산 선생은요, 작은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큰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양자를 보내요, 큰 집으로.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형이 있기 때문에 그 3사람의 무덤을 파헤쳤더니 유골이 고맙게도 조금 나왔어요. 400여 년 전 무덤에서. 그래서 그걸 DNA 검사했더니 어머니는 북방계열, 아버지는 남방계열이었습니다. 근데 XX, 여성 유전자가 XY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3D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3D 영상 작업하면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전체가 보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우가 등을 계속 낭송하면서 향과 초를 켜놓고 몇 달 동안 절만합니다. 이걸 초혼이라고 합니다. 혼을 불러들이는 거죠. 몇 달 지나니까 영상이 쫙 떠올라요. 물론 3D 영상 작업한 덕도 있죠. 이걸 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상화를 그리는데 무려 4년 동안 그립니다. 지금 해남 노구당에 가면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그런데 초상화를 완성한 순간 화가가 밥을 못 먹고 눈이 풀리고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며칠 동안 향과 초를 켜놓고 이제 떠나시라고 절을 합니다. 이걸 첨배례라고 해요. 이 첨자가 무슨 첨자냐면 그 첨성대의 첨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목변의 끝에 말씀언으로 끝나는 우러러 올려다볼 첨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절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첨배례, 그러니까 떠나십시오 하고 며칠 동안 절을 했더니 고산 선생 혼이 떠난 겁니다. 그때 화가가 쓰러져서 닷새 후에 해남에서 봉안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화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윤씨 집안의 후손들 100여 명이 모여서 봉안식을 올리고 기념사진 찍는데 유명한 사진작가가 대형 스크린을 놓고 사진 찍다가 놀래버립니다. 왜냐? 100여 명의 얼굴이 한 장의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DNA가 얼마나 정교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 외국에 갔을 때요, 저 사람 한국인 같다? 그러면 거의 한국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 운동회 때 한번 가보세요.
아, 얘가 이 집 자식이구나 하는 걸 거의 맞춥니다.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 맞추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의 맞춥니다. 자, 그래서 완성한 것이 바로 이 초상화입니다. 자, 왜 제가 귀신과 도깨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귀신 도깨비가 한 마리쯤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요, 고산 선생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400여 전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대로 그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릴게요. 옛날에 그 어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의 초상화죠.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는요, 한번 화가가 초상화를 어진을 그리면 바로 화가에서 스승사자를 붙여서 화사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주느냐? 자, 화가가 왕의 얼굴을 잘못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불경죄입니다. 죽입니다. 그럼 화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의 계신 쪽을 향해서 절만 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궁궐을 향해서 향과 초를 켜놓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절만 합니다. 완성해서 통보하면 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완성하면은, 통보를 하면은 궁궐에서 어사가 나와서 어진을 풍악을 울리며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가는 쓰러져 버립니다. 왜?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뒤에 어사가 다시 옵니다. 죽이러 오거나 큰 상을 내리거나. 근데 기가 막히죠. 큰 상을 내리면서 어명을 전하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갸르카두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쩜 똑같이 그렸느냐. 이게 말하자면 창의입니다. 이게 문학정신입니다. 이게 예술정신입니다. 이게 영혼 속에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도깨비, 요술램프의 그 귀신을 한 마리쯤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문인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작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속아가지고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습니다. 속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맨 마지막에서 이제 내일은 내려가야 할 때 너무 지쳐갖고 제가 쓰러져 있었는데 후배가 저한테, 형님, 마지막 빙벽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올라가지 않으면 그동안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경치 구경할 수가 없고 이 폭설이 와가지고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만약 제가 넘어지거나 다치면은 우리 일행이 가다가 내려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헬기를 부르면은 4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죽기 살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빙벽을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거기도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히말라야 12봉이 쫙 보이는데 그 경탄할 수밖에 없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것이 제 휴대폰에 지금 남아있는데요. 동영상으로. 얘들아, 수천만 년 동안 존재했던 히말라야 12봉, 앞으로도 수수만 년 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는 히말라야 절경. 우리는 그걸 보고 경탄하면서, 왜? 오직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앞으로 100년도 못 살 나 자신에게는 왜 경탄하지 않느냐. 오늘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경탄하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경탄하셔야 됩니다. 경탄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기적을 일군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신 선생님 내려가시지 말고 잠깐만 좀 자리에 그대로 계셔주세요. 여러분, 김홍신 선생님께서 문학을 책상 앞에 놓인 종이에 글 쓰는 것으로만 보시지 아니하고 우주 삼라만성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전방위적 시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이 단상위에서의 이 모습은 이 우즈베키스탄 마지도프 가이랏 작가동맹 부회장께서 김홍신 선생님께 작년에도 또 애를 써주셨고 그전에도 애를 써주셨고 올해도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하는 우호 친선의 뜻으로 우즈베키스탄 전통 모자를 정정해 드리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네. 모자를 전해 드리시죠. 자,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둘째 날 두 번째 기조 강연. 한국 문학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린 훌륭한 작가 한강 선생을 모시고 시와 단편 소설 그리고 장편 소설을 함께 쓴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아마 한강 작가께서 자기가 살아온 문학 인생의 전반을 두고 이와 같은 그렇게 길지는 않으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 작가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목이 시와 단편소설, 장편소설을 함께 쓴다는 것에 대하여라고 이제 붙이긴 했는데요. 그런 그 주제보다는 오는 길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쓴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다들 힘드실 테니까 짧게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강 작가께서 일반론적인 접근으로 문학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도 그 속에는 작가의 오랜 생각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까 김홍신 선생님 때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강 작가에게 이번에는 스카프를 선물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스카프 겉모습을 청중에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 두 번째 날 오전 특별 강연 세 번째 순서입니다. 브랩잡 바트채책, 몽골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동문학가시고 몽골 어린이 문학 작가 잠바 다시돈독의 창의적인 기여와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바트채책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먼저 자기 소개부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바트채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글을 몽골에서 가르치고 있고 한글을 몽골에서 이제 알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인터넷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 언어는 세계 순위, 언어 순위에서 14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언어를, 위대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알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어떻게 선정하게 됐느냐면, 이제 제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강연해 드려야 할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몽골 어린이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작가는 몽골에서 몽골 어린이 문학에 힘을 쓰고 또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고 몽골 아동 문학을 한국에서도 많이 알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여기 세계 대회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가자들이 오셨을 테고, 그리고 이제 몽골을 잘 모르는 나라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나가면은 뒤에 있어서 이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몽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대륙 국가입니다. 수도는 울란바토르이고요. 면적은 156만 4천 킬로미터이고요. 인구는 338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몽골을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현대 적은 도시가 없고 들에서 말을 타고 이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은 몽골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높은 건물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현대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즉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몽골 수도의 중심 부분입니다. 중심을 찍은 화면인데요. 그래서
수도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 타지 않고도 자동차를 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가 하냐면 또 반대쪽으로는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즉 양 5대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목 민족 생활을 하고 있고 이동식, 그러니까 불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몽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 잠깐 드렸고요. 본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참바 다시돈득 어린이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바 다시돈득 작가는 이제 몽골에서 자기 작품 인생 전부를 몽골 어린이 문학 아이들을 위해 바친 작가십니다. 아동 저서가 100여 편이 있고요. 제일 이분이 하셨던 일 중에서 제일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이동식 도서관을 했던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몽골 유목 민족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책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에서 아주 하는 업적 중에서 제일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작품을 만드실 때 수정같이 깨끗하고 이막같이 멜로디 적이고 보석같이 김사리기 어휘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아동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유명하고 몽골에서 한 업적이 큰데 아직도 몽골이나 이제 외국에서 유명한 어린이 작가 이동식 도서관 운영한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아동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말을 타시고 자동차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기 저서도 100여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분이 2017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1941년도에 수도 아닌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볼강이라는 도에서 태어나셨고요. 58년도에 고향에서 이제 조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63년도에 몽골 군립대학교를 몽골어 및 문학교사로 졸업하셨고 75년도에 소련의 대학교를 지금 러시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동 문학을 왜 좋아하게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정설, 동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분은 이제 학생 시절 때 안데르센 선생이 히트라는 책을 읽고 아동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분의 조사하면서 아동 문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학교 시절에 좋은 문학 선생님을 만나서 아동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작가 시작이 언제 시작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같이 이제 손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책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 친구의 내용대로 친구들이 옆에서 가위로 자르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책을 만드셔서 학교에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그 책을 선물로 드리고 했대요. 그래서 그 학생 때 아주 유명한 서놈덕지라는 유명한 작가가 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 작가님의 만든 이 책을 선물했는데 그 유명한 작가가 수도로 돌아가서 작가님의 17살 때 연희한 소년이라는 저서를 출판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작가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도 시를 만들었고 책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서도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학생 때 5권의 책을 만들고 나서 이 작가가 고민합니다. 어떤 종류로 어떤 장르로 제가 가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 장르도 선택했습니다. 작가의 경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신문사 편집장, 몽골 어린이 작가 연합 회장, 그리고 아동병화 편집장, 몽골 어린이 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유니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 ABD 잡지 기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시상을 보시면 1972년도에 아버지, 어머니, 나라는 책으로 몽골 작가협회상을 받으셨고 1991년도 오페라 태무진이라는 작품으로 세계 아동문학상을 받았고 몽골 정보는 그의 재능, 노고, 작품을 높이 평가하여 몽골 국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문화 기여자 훈장, 일본 오사카 국제아동문학연구소 규칙장, 그리고 세계 예술문화 아카데미상, 세계 최고의 시인상, 국제아동 도서위원회 ABB와 아시아상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세 번째에 있어서 이분의 이 작가의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가는 100여 편의 저서를 출판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화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화책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이 동화책은 아주 유명하고 여러 나라 언어로도 번역되었고 현재 몽골에서만 해도 7번째 재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타고 가는 이야기, 정설의 돌, 우르고, 아란절제, 고로한 말이라는 이제 동화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동화들을 이제 자기가 저서를 만들 때 말을 타고 가는 얘기는 아주 철학적이고 그리고 내용은 적지만은 아주 넓은 아이디어로 수용하는 데 차별화된 작품입니다. 전설의 돌은 점점 감소하는 야생 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이제 많이 감동을 받고 울게 되는 작품입니다. 기후 변화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가님은 동화책을 만들고 자기 작품을 만들 때 국어를 잘하고 문화 및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산산력과 절약에 대한 탐구도 하고 창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현대인의 칭기산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작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작가가 노래 가사도 많이 만드셨는데요. 노래 가사 60여 개를 만드셨어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여기서 보이는데요. 몽골에서 누구나 어린이 시절 때부터 이 가사, 이 노래들을 배우면서 커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랑스럽게도 그 사람이 만든 노래 가사도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도 나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뿐만 아니고 그 외의 작품 16편을 만드셨는데요. 그 16편은 영국 영화 만화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작품 중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또 그 몽골어 그대로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몽골 내에서도 이분의 작품 중에서 22개가 교과서에 나왔고 외국 교과서에 4개가 나왔습니다. 외국 교과서에 4개 나온 것 중에서 한국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안녕하세요라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과서에는 9개 머리 달린 괴물이라는 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이제 작품 활동 중에서 저서를 번역하고 외국어로 또 자기 저서를 많이 번역되었는데요. 33개의 동화책이 외국어로 번역되었고 러시아,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동화책은 말을 타고 가는 이야기 동화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나라는 저서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투르크메너 말,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 작품들을 외국에서 독자들이 읽으시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편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편지가 왔는데 그 중에서 스위스, 일본, 독일, 러시아, 미국, IBBY 등에서 평가 편지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로라 부시 전 미국 연부인은 평가하여 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설의 돌이라는 동화책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전설의 돌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작가의 자비로운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아주 좋은 이제 동화책이 되었다는 평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번째에 있어서 이제 또 이 작가의 활동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몽골 어린이를 위해 이동식 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몽골의 국토가 넓고 인구가 적고 생활 방식도 유목 생활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이동할 때 되도록이면 짐이 없으면 좋기 때문에 도서, 책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 아직도 열악하고 쉽게 책을 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1991년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26년 동안에 총
13만 7천 킬로미터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몽골의 청체 솜군을 가서 20만 명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잭을 이분이 가지고 갈 때 산자에 잭을 넣어서 낙타에 싣고 말에 싣고 자동차에 싣고 가서 아이들에게 잭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잭뿐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 자료도 만드셔서 가지고 가고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에서 이분이 기여한 것 중에서 세계 아동 문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즉 많은 나라의 아동 문학을 몽골 아이들에게 몽골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독일, 미국, 인도 등의 아동 문학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아이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서도 아이들이 책만 있다고 해서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교사가 독서에 대한 중요성, 독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있어야지만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교사 교육, 학부모 교육을 독서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명 정도 학부모 교사들에게 독서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작가의 또 활동 중에서 아직도 유지되면서 아주 몽골에서 자리 잡고 의미가 있는 축제 대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어린이 축제인 샘베노라는 축제를 몽골에서 주최하시고요. 이 샘베노라는 축제를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의 시난손 대회를 만드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시난손 대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고 몽골 어린 아이들이 시난손을 해서 대회를 아직도 유지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면서 이 작가는 몽골 아동 문화 개척에 기여했고 이분의 영향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동화책으로 어린이들의 세상을 깨우쳐 몽골 역사, 국어, 세상 변화의 중요성을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몽골 어린이들에게 외국의 우수한 작품을 만나게 해줬고 그리고 몽골 아동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많이 힘을 썼고 멀리 시골에서 사는 어린이들이 책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 그리고 몽골 아동 문학에서 현재까지 작가에 만든 대회, 축제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회를 통해서 몽골의 많은 어린이들이 문학 활동을 하고 있고 몽골에서 아동 문학 작가는 40여 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이제 다시 돈독 작가의 트렌드를 따라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생겼다는 점에서 이분이 이제 몽골에서 아동 문학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문학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랩잡 바트체책 선생님, 몽골의 아동문학 그리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